내 이름은 한은주. 40 중반의 나는 햇살 가득한 오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한 아파트 단지 안에는 머리가 희끗한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먹구름과는 너무나 대비되었다. 내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내 눈빛은 늘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그 슬픔은 20년 전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비극의 흔적이었다. 나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모든 살림살이는 간소했지만 내 손길이 닿은 모든 곳은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내 전동 휠체어는 나의 발이자 나의 세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휠체어에 앉아 주방으로 이동하여 나만의 커피를 내리는 것이었다.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향기는 내 고요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뜨거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가에 앉으면 세상은 늘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맞이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는 풍경. 나는 그 속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내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가꾸는 일이었다.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피어나는 작은 꽃봉오리를 볼 때마다 나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내 아픈 과거를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릴 때가 있었다. 그 떨림은 잊고 지냈던 통증을 일깨웠고 내 삶의 가장 아픈 기억을 소환하곤 했다. 내 오른쪽 다리에는 길고 선명한 흉터가 있었다. 무릎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그 흉터는 내 삶의 가장 큰 흔적이었다. 나는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20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를 떠올렸다. 그 사고는 내게서 두 다리의 자유를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그때마다 내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지만 그 슬픔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씨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휠체어 옆에 놓인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손바닥만 한 검은색 수첩은 닳고 닳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늘 내 곁에 두었다. 수첩은 작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가득했다. 나의 지난 20년 그리고 나의 미래가 담겨 있는 계획과 시간표 가르였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그 수첩을 펼쳐보고 새로운 계획을 추가하거나 이미 실행된 계획에 체크 표시를 하곤 했다. 이것은 나의 비밀스러운 무기이자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목표였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했다. 미소는 늘 내 얼굴에 걸려 있었고 누구에게나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마음씨 좋은 휠체어 아줌마라고 불렀다. 아무도 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과 내 눈빛 속에 감춰진 깊은 복수심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동정하고 나를 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즐겼다. 그들의 착각은 나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나는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향했다. 한가로운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멀리서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풀밭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아이의 옆에는 낡고 다른 로봇 장난감이 떨어져 있었다. 아이는 아마도 그 장난감을 잃어버린 듯했다. 아이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휠체어는 풀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다. 나는 휠체어에서 내려 잔디밭으로 기어갔다. 내 다리에 흉터가 쓰라렸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겨우 아이에게 다가가 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아가, 왜 울고 있니? 무슨 일이니? 아이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듯 울음을 멈췄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제 로봇이 없어졌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건데. 아이는 로봇 장난감을 가리키며 서럽게 울었다.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풀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로봇 장난감은 아이가 서 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 아래에 박혀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웃어 보였다. 걱정 마, 아가, 로봇은 여기 있었네. 선생님이 찾아줄게. 나는 차가운 풀밭에 엎드려 손을 뻗어 로봇을 꺼내려 했다. 내 손이 닿지 않았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땅바닥에 엎드리자 내 자세는 볼품없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더 깊이 몸을 숙여 겨우 로봇을 꺼낼 수 있었다. 내 손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흉터가 있는 다리는 욱신거렸다. 나는 로봇 장난감을 들고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로봇을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찾았는데. 최고예요. 아이는 나에게 달려와 작은 팔로 나를 꼭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내게는 잠시나마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위안이 되었다. 내가 가진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의미였다. 내 삶의 유일한 빛이자 존재의 이유인 딸 이지현은 이제 어엿한 30살의 어른이 되었다. 지현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지현이가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거나 나의 장애를 부끄러워한 적 없다는 사실에 늘 고마웠다. 오히려 그녀는 내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내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애썼다. 지현이의 존재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지현이가 어릴 적 나는 그녀에게 나의 과거를 숨겼다.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겪었던 불행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 시기를 계속해서 미뤘다. 나는 휠체어 옆에 놓인 낡은 수첩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복수라는 단어와 함께 나의 전 남편 박도연과 시어머니 박민재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업 동향, 가족 관계, 그리고 현재의 약점까지. 나는 지난 20년 동안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이 잘 나가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 복수의 불씨는 더욱 활활 타올랐다. 그들은 내가 죽었거나 혹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나는 그들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자신들의 행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계획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위장했다. 외모를 바꾸고 이름도 바꿨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었다.
지현이는 최근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김우진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우진 씨는 지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나는 우진 씨를 보자마자 지현이가 진정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현이의 행복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지현이는 우진 씨와의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 내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현이의 결혼은 나의 복수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 나는 지현이의 결혼을 이용해 박민자와 박도현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할 계획을 짰었다. 하지만 과연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까? 지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휘몰아쳤다. 며칠 후 지현이는 상견례를 앞두고 들뜬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엄마,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우진 씨 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엄마도 함께 가서 축복해 주실 거죠? 나는 지연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상견례는 그들의 모든 비리가 폭로될 무대가 될 터였다. 나는 수첩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내가 20년 동안 준비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의 다리 흉터.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나의 고통, 나의 한, 그리고 나의 복수를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나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마지막 다짐을 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그들에게 되갚아줄 것이다. 그때였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나는 휠체어를 움직여 현관문으로 향했다.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내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화면 속에는 2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한 노부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박민자와 박도현, 나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나의 집 앞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KTX에 부딪힌 듯한 충격과 함께 20년 전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로 여겼을 터였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 지현이, 엄마 여기 계셨군요. 우리 지현이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네. 박민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품이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선이 나를 역겹게 했다. 박도현은 머뭇거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미묘한 계산적인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이 아빠입니다.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저희가 지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의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들이 지현이를 만나러 왔다고 이제 와서 그들이 지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내 마음속 복수의 불씨가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나의 복수극 무대.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20년 동안 묵혀왔던 나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이어 들려온 목소리,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2 사람의 얼굴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민자와 박도현, 20년 전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2 사람이었다. 그들이 내 눈앞에 서 있다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지현이를 향한 가면 쓴 관심에 나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내 다리 흉터가 다시 한번 욱신거렸다.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그들은 내 존재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켰다. 나는 휠체어를 움직여 문을 열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휠체어를 탄 모습,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내 얼굴에서 그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가면을 쓰고 평정심을 되찾았다. 박민자는 여전히 고고한 자태를 뽐냈고 박도현은 어딘가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숨기지 못하는 듯했다. 은주씨, 아니, 지현이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몸은 좀 괜찮나? 박민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묻어 있었지만 내게는 그저 위선적인 연기로만 들렸다. 박도현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당신들 생각할 틈도 없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용건으로 오신 건가요? 제가 당신들을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벼려온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민자는 나의 냉정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 그게 우리 손녀 지연이가 결혼한다기에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네. 아무리 그래도 친할머니와 친아버지인데 이렇게 중요한 날에 빠질 수는 없지 않겠나. 그녀는 뻔뻔하게 친할머니와 친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나를 역겹게 했다. 그들은 20년 전 나를 버리고 심지어 지현이마저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다니 지현이에게는 당신들 같은 가족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지현이를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신들이 지현이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박도현은 내 앞을 막아섰다. 은주야,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 구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이제 와서 뭘 그러는 거야? 우리도 지현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우리가 상견례 자리에서 지현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데 그렇게까지 막아야겠어. 그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니. 그의 말은 내 지난 20년의 고통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에게 바싹 다가갔다. 당신이 말하는 과거는 내게는 현재 진행형이야.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짓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이 두 다리, 당신들이 만든 불행의 증거야. 그리고 지현이에게 당신들은 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니야. 그저 피하고 싶은 악몽 같은 존재일 뿐이야. 내 목소리가 격앙되자 박도현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박민자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다시 우아한 가면을 썼다. 은주씨, 너무 흥분하지 말게. 우리는 그저 지현이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지현이가 이제 곧 우리 집안과도 연이 닿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불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지. 지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해해야 하지 않겠나. 그녀는 지현이의 미래를 들먹이며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면 지현이의 결혼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이용하고 지현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들과 화해해야 하죠?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를 잊고 당신들의 위선적인 연극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꿈 깨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절대 화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현이의 결혼은 당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지현이 결혼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려 한다면 나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민자는 나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도 날카로운 기운이 서렸다. 은주 씨, 너무 강하게 나오지 말게. 우리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고 지금도 사회적으로는 꽤나 영향력 있는 집안이야. 지현이의 앞길에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게 생각하게. 그녀는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나는 그녀의 협박에 웃었다. 20년 동안 이 날을 위해 준비해온 나였다. 그들의 협박 따위에 흔들릴 내가 아니었다. 당신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든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당신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를 내가 똑똑히 갚아줄 테니까요. 나는 말을 마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돌아가세요.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박민자와 박도현은 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물러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으니 되돌릴 수는 없을 터였다. 나는 문을 닫고 휠체어를 움직여 거실로 향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분노와 흥분,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복수심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랐다. 나는 휠체어 옆에 놓인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자물쇠를 풀고 수첩을 펼치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모든 비리, 약점, 그리고 내가 준비한 계획들, 20년 동안 벼려온 나의 칼날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친구 현정에게 연락했다. 현정이는 내가 20년 전 사고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내 옆을 지켜주고 나를 도왔던 친구였다. 그녀는 사설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현정에게 박민자와 박도현이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과 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은주야, 그 인간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젠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완벽하게 숨어 지냈는데 설마 네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찾아온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현이 결혼 소식을 듣고 나타난 건가? 현정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만큼이나 박민자와 박도현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우연히 지현이 결혼 소식을 듣고 나타난 것 같아. 지현이가 곧 상견례를 할 예정이니까 그들은 지현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거야. 그러니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이제 실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현정은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은주야. 네가 하려는 일, 내가 끝까지 도울게. 그 인간들에게 네가 겪었던 고통을 똑똑히 되갚아주자. 현정은 며칠 만에 박민자와 박도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왔다. 그들은 20년 전 나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박도현이 투자했던 사업들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 그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현이의 결혼을 이용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지현이의 예비 신랑 김우진 씨의 집안은 명망 있는 가문이었고 그들은 우진 씨 집안의 재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것이었다. 은주야, 그들이 지현이 결혼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확실해.
그들은 지금 돈이 급한 상황이야. 그래서 지현이에게 접근해서 우진 씨 집안에 빌붙으려 하는 거야. 현정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그들의 탐욕은 20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그들이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나는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쳐 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나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에게 가장 처절한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휠체어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화분 속의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 꽃처럼 나의 복수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복수극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박민자와 박도현이 참여하는 모든 사회활동과 공식 행사에 나 역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인식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들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내가 나타나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다리 재활 운동을 시작했다. 20년 전 사고 이후 나는 다리를 다시 움직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재활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그리고 지현이를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내 다리 흉터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나는 고통을 참아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매일매일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견뎌냈다. 나의 목표는 복수 당일 그들의 눈앞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내 발로 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충격이 될 터였다. 며칠 후 박민자가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 소식이 들려왔다. 박민자는 겉으로는 자비로운 자선 사업가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위선이었다. 나는 그 바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나의 복수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터였다. 바자회 당일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다. 평소의 소박하고 친절한 모습 대신 날카로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박민자와 박도현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나는 현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바자회장으로 향했다. 바자회장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박민자는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다. 박도현 역시 그녀의 옆에서 능숙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삶에 도취되어 있었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바자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들은 휠체어를 탄 나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내 시선은 오직 박민자와 박도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박민자는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내게 다가왔다. 은주씨, 여기는 어쩐 일로?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니 고맙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친절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무시했다. 어머님, 저의 딸 지연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신다기에 저도 보답할 겸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 말에 박민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박도현 역시 불안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차갑게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당신들이 지난 20년 동안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복수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박민자와 박도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나의 단어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바자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바자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내 입에서 터져 나온 복수라는 단어는 박민자와 박도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를 앗아갔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내가 20년 전 그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했다. 나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설마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나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자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도현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주 씨,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가 자선 바자회에서 이런 소란을 피울 수는 없지 않나? 혹시 몸이 안 좋아서 착각하는 건가? 박민자는 애써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을 소란으로 치부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나는 그녀의 위선적인 태도에 비웃었다. 소란이란요. 어머님, 이것은 소란이 아닙니다. 20년 전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와 제 어린 딸 지연이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진실입니다. 내 말은 바자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도현은 내 앞을 막아섰다. 은주야,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 박도현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휠체어를 움직여 바자회장 중앙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따라 움직였다. 나는 이제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은주입니다. 20년 전 박민자 씨와 박도현 씨 부부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내쫓긴 한은주입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저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미수까지 저질렀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바자 회장은 경악에 휩싸였다. 살인미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민자는 실성한 듯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미쳤어. 감히 누굴 모함하는 거야. 그녀는 나에게 달려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현정이 재빨리 나타나 박민자의 앞을 막아섰다. 박민자 씨, 지금 이 상황에서 폭력까지 행사하려 하십니까? 김은주 씨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현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민자는 주춤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지만 현정의 굳건한 태도에 더 이상 나서지 못했다. 나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스크린에는 20년 전 내가 겪었던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피투성이가 된 나의 모습과 처참하게 찌그러진 자동차의 잔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당시 경찰 조사 보고서와 보험 처리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자 씨와 박도현 씨 부부가 저를 해치기 위해 계획한 고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바자 회장은 다시 한번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박민자와 박도연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박민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들입니다. 나는 태블릿을 조작하여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박민자와 박도연의 것이었다. 20년 전 그들이 나의 사고를 계획하고 재산을 가로챌 방법을 모의했던 대화 내용이었다.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잔인한 계획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내내 박민자와 박도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이 이렇게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닙니다. 이 파일은 당신들이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내 딸 지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지현이의 결혼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악마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민자는 실성한 듯 울부짖기 시작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재활 운동으로 다리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내 발로 서고 싶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다리 흉터가 욱신거렸지만 나는 고통을 참아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내가 휠체어에서 벗어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박민자와 박도연 역시 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완벽한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다리, 당신들이 저에게 남긴 상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과 내 딸을 위해. 나는 마이크를 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오늘부로 언론과 법조계에 공개될 것입니다. 박민자 씨와 박도연 씨는 20년 전의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를 이제 당신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바자 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애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그때 저 뒤에서 지현이가 달려와 나를 부둥켜 안았다. 지현이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내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지연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내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야.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지연이는 나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친할머니와 친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나의 지난 2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바자 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박민자와 박도현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그들의 외침은 이미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들을 칭송하던 언론도 등을 돌렸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나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바자회장을 나섰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20년 동안 묵혀왔던 복수의 칼날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들에게 되갚아 주었고 나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행에 갇혀있지 않았다. 나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나의 두 다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발로 세상에 섰다. 그리고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의 딸을 지켜내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강한 에너지를 느끼며 나는 이 빛나는 길 위에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나의 모든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최민준 이사장님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으로 목걸이 안에 담긴 파일들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그 파일들에는 강대호가 나의 부모님을 파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했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조작된 유언장 원본과 강대호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에 대한 증거까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강대호는 결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강대호 역시 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나의 다큐멘터리 방송 출연 이후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를 압박했다. 학교에서는 내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가 문제 교사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다. 익명의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네가 감히 누굴 건드리려 하는지 잊지 마라. 네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와 같은 섬뜩한 경고들이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나의 과거가 세상에 폭로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었다. 강대호는 언론을 통해 내가 버려진 고아였다는 사실을 흘리며 나를 비하하고 모욕했다. 그는 내가 가진 재능을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하고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다. 나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선생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강대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물입니다. 선생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 역시 두려웠다.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적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외할머니 김민선 박사님처럼 세상의 비난을 피해 숨어 지내야 할까?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나의 재능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민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지아는 나의 옆을 굳건히 지켰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영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믿을 거야.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는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나를 도왔다. 그녀는 나의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법률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기자회견 날짜를 확정하고 언론에 공표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가장 큰 컨벤션 홀이었다. 강대호는 나의 기자회견 소식에 격분하며 나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언론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나의 기자회견을 보도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고, 심지어는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김지영, 네가 감히 어디까지 일을 벌이려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내까짓게 나의 명성을 훼손하려 한다면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교사로서의 명예는 물론 네 주변 사람들까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져라. 강대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강대호 씨, 당신이 아무리 협박해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을 돌려받게 될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 비 오는 밤의 악몽을 다시 꾸었다. 빗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목걸이가 내 목에 걸리는 감촉. 꿈에서 깨어나자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나는 내 목에 걸린 성모 마리아 펜던트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이 작은 목걸이 안에 나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었다. 나는 이 목걸이 안에 담긴 증거를 통해 나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강대호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외할머니 김민선 박사님과의 통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나의 용기를 지지해 주셨고 나의 재능이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외할머니, 이사장님, 지아,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편에 있다. 나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만이 남았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나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비장해 보였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나서는 전사 같았다. 이사장님은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셨다. 당신은 최고야. 지영아, 당신을 믿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검토했다. 강대호의 비리 내역, 조작된 유언장 원본,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스크린을 통해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다. 컨벤션 홀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그들은 나의 기자회견이 단순한 개인적인 폭로전이 아니라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셨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 안은 이미 만석이었다. 언론사 관계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궁금증이 가득했다. 강대호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가진 증거의 위력을 알고 있을 터였다. 나는 단상 위에 섰다.
내 앞에는 수많은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내 뒤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출생의 비밀,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강대호의 악행까지. 나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강대호는 나의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다. 그는 내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성으로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김 선생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그만하시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당신의 주장은 그저 개인적인 억측에 불과합니다. 강대호의 변호인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할 증거는 그 어떤 억측도,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 온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강대호가 조작했던 유언장 원본 파일이 나타났다. 나는 그 파일의 위변조 흔적을 전문가의 분석 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강대호의 얼굴은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음성 파일입니다. 이 음성 파일 안에는 강대호 씨가 저의 부모님을 파멸시키고 재산을 강탈했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목에 걸린 성모 마리아 펜던트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이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던 파일이었다. 나는 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나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대호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명소리, 강대호의 협박, 그리고 그녀가 죽음을 예감하며 내게 남긴 마지막 유언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강대호는 음성 파일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꺼, 저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아무런 힘도 없었다. 음성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고 강대호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에 드러났다. 기자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강대호는 결국 경비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나는 음성 파일 재생을 멈췄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30년 전 저의 부모님은 강대호 씨의 비열한 음모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강대호 씨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모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애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의 부모님은 비로소 하늘에서 편히 잠드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이사장님과 지아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따뜻한 품은 내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다. 이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낸 나의 가족들이었다. 이날 이후 강대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는 사기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불행한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재능과 용기로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강한 에너지를 느끼며 나는 이 빛나는 길 위에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시어머니 박민자 여사님과 시누이 박도연은 이미 기자회견장 한쪽에 앉아 싸늘한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음모가 곧 성공할 것이라는 오만함과 내 대한 깊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딸 지연이는 나의 옆에 굳건히 서서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큰 용기가 되었다. 나의 친구 현정은 나의 뒤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자, 한은주 씨,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마이크가 내 앞으로 놓였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목이 메어왔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딸 지연이의 해맑은 얼굴과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듯했던 나의 부모님의 모습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한 가정의 비극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나는 나의 과거, 즉 20년 전 박민자 씨와 박도연 씨 부부에 의해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게 저질렀던 불법적인 재산 강탈, 그리고 나의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했던 살인 미수까지.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박민자와 박도현은 나의 이야기에 코수숨을 쳤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성으로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한은주 씨,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그만하시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당신의 주장은 그저 개인적인 억측에 불과합니다. 박도연의 변호인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할 증거는 그 어떤 억측도,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20년 전 내가 겪었던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피투성이가 된 나의 모습과 처참하게 찌그러진 자동차의 잔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당시 경찰 조사 보고서와 보험 처리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모든 자료들은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내가 20년간 수집한 정보와 현정의 도움으로 재해석되어 그들의 음모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자 씨와 박도현 씨 부부가 저를 해치기 위해 계획한 고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박민자와 박도현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박민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도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들입니다. 나는 태블릿을 조작하여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박민자와 박도현의 것이었다. 20년 전 그들이 나의 사고를 계획하고 재산을 가로챌 방법을 모의했던 대화 내용이었다.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잔인한 계획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이 파일은 현정이 당시 그들의 사무실에 몰래 설치했던 도청 장치를 통해 우연히 녹음되었던 것으로 당시에는 단순한 업무 대화로 치부되었으나 내가 20년간 분석하고 재조합하여 그들의 악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내내 박민자와 박도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이 이렇게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닙니다. 이 파일은 당신들이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내 딸 지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지현이의 결혼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악마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민자는 실성한 듯 울부짖기 시작했다. 박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재활 운동으로 다리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내 발로 서고 싶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다리 흉터가 욱신거렸지만 나는 고통을 참아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내가 휠체어에서 벗어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박민자와 박도현 역시 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완벽한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다리, 당신들이 저에게 남긴 상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과 내 딸을 위해. 나는 마이크를 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오늘부로 언론과 법조계에 공개될 것입니다. 박민자 씨와 박도현 씨는 20년 전에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이제 당신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애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그때 단상 아래에서 나의 딸 지현이가 달려와 나를 부둥켜 안았다. 지현이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내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지연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내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야.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지현이는 나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친할머니와 친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나의 지난 2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박민자와 박도현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그들의 외침은 이미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들을 칭송하던 언론도 등을 돌렸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지현이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을 나섰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20년 동안 묵혀왔던 복수의 칼날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들에게 되갚아 주었고 나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행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나의 두 다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발로 세상에 섰다. 그리고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의 딸을 지켜내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강한 에너지를 느끼며 나는 이 빛나는 길 위에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지현이,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 현정, 이 모든 진실을 함께 준비하고 지켜봐준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격렬했던 카메라 플래시와 빗발치던 질문들이 사라진 공간은 묘한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지연이를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지연이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겪었던 20년간의 고통과 그녀의 친할머니와 친아버지가 자신에게 저지른 추악한 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엄마 다리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지현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지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현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엄마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현정은 우리 모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은주야,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끝까지 도울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지연이에게 나의 지난 20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고 이후의 절망감, 재활의 고통, 그리고 박민자와 박도연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시간들. 특히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진실을 숨겨야 했던 나의 고통까지. 지현이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큰 아픔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엄마가 혼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지연이는 나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나는 지연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지연아.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오히려 네가 있었기에 엄마가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었어. 너는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고맙다. 지현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 눈물은 지난 20년간의 아픔과 한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언론은 박민자와 박도현의 추악한 민낯을 연일 보도했다. 그들은 가면을 쓴 위선자, 탐욕의 눈먼 악마로 묘사되며 세상의 지탄을 받았다. 그들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재산 강탈, 살인 미수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박민자와 박도현은 결국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법원에 박민자와 박도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현정은 나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우리는 20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재판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박민자와 박도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복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판결을 듣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증오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담담한 만족감만이 남았다. 복수는 단순히 고통을 되갚아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심는 재단 하모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나처럼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거나 혹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재단은 의료비 지원, 재활 치료비 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나는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접 운영에 참여했다.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최첨단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나의 다리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이제 목발을 짚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최첨단 장비와 전문적인 의료진,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절망감을 다른 이들에게는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현이는 나의 재단 설립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연기하고 나의 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재단의 대외협력 이사를 맡아 홍보와 후원금 유치에 힘썼다. 지연이는 나를 존경하고
나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자랑이자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현정 역시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아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복수극을 함께 완성한 최고의 친구이자 이제는 나의 소중한 동료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세상의 빛과 희망을 전파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나의 과거를 숨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다. 재단의 이름으로 건립된 재활병원에서는 매일매일 희망의 기적이 일어났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나는 가끔씩 내가 살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화분을 돌보았다. 화분 속의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나의 다리 흉터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인내와 강인함, 그리고 승리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지면 지현이는 나의 곁에 앉아 내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지현이의 결혼은 조금 미뤄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행복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예비 신랑 김우진 씨 역시 나의 복수극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지현이를 사랑해 주었고 나의 재단 활동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종종 지현이와 함께 재활병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20년 전 박민자와 박도연의 비열한 음모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는 복수라는 목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의 딸을 지켜내고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다. 나는 한은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실을 밝히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었다. 나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이 빛나는 길 위에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선율이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의 자장가가 되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나는 이제 40 중반의 원숭미를 풍기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내 삶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과 나누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내가 설립한 희망을 심는 재단 찻들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재단은 단순한 재활병원을 넘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거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복귀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훈련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고 무너졌던 삶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나의 이름은 이제 한은주 효과라는 말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재활병원의 원장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활동했다. 나의 다리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와 나의 굳건한 의지 덕분에 이제는 목발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경험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원장님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세상과 단절되었던 제가 원장님을 보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한 환자의 말에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나는 매주 열리는 재활치료 모임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과거부터 용서와 치유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의 여정. 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되었다. 나의 딸 지연이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재단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나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의 대외 협력 및 홍보 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재단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지현이는 자신의 결혼을 나의 재활과 재단 설립에 맞춰 잠시 미루었지만 그녀의 예비 신랑 김우진 씨는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다. 우진 씨 역시 재단의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의 활동을 도왔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나의 오랜 친구 현정은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소송과 행정 절차를 처리하며 내가 온전히 재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나의 복수극을 함께 완성한 최고의 친구이자 이제는 나의 소중한 동료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세상의 빛과 희망을 전파했다. 그녀는 내게 은주야, 네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은 정말 몰랐어. 네 안에 잠재된 힘은 정말 놀라워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20년 전 박민자와 박도현의 비열한 음모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는 복수라는 목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의 딸을 지켜내고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휠체어 위에 희망야한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는 작가로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책의 인쇄는 재단의 운영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찾고 타인에게 베푸는 삶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덧 지현이와 우진 씨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재단의 재활병원 내 작은 예배당에서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재단의 후원자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나는 목발을 짚고 버진 로드를 걸어 지현이의 손을 잡고 우진 씨에게 건네주었다. 나의 두 다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발로 세상에 섰고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줄 수 있었다. 지현이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 영원한 희망이에요. 지현이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행복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우진 씨는 내게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장모님, 지현이를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나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재활병원 마당에 심은 희망의 나무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무는 10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튼튼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나무처럼 나의 삶도 그리고 재단도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했다. 나는 가끔 박민자와 박도연의 소식을 접하곤 했다. 그들은 감옥에서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명사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증오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자신들을 파멸시킨 것이다. 그들의 죄는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복수심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 나는 사랑과 봉사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다리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인내와 강인함, 그리고 승리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나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화분을 돌보았다. 화분 속의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내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밝고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 박민자와 박도현의 비열한 음모로 시작된 나의 시련은 결국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다. 나는 하는 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실을 밝히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었다. 나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이 빛나는 길 위에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나의 이야기는 용기를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나는 이 빛나는 삶의 선율 속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자장가를 부를 것이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사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가요.